박근혜 정부 시절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관여한 건 맞지만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잠시 뒤 판결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을 타고 있던 고령자 승객 중 일부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내린 건 처음인데 잠시 뒤 아직 배에 격리돼 있는 제1교포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오늘로 4흘째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차 전세기를 타고 온 우한교민 366명 전원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내일 오전 퇴소합니다. 민주당이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이를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오늘 취소했습니다. 비판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잘못한 걸 지적해줘라. 판결문 내용을 톤다운해라. 오늘 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혐의들입니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했고 위헌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이렇게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받는 당사자, 그러니까 국민들 모르게 재판에 개입을 해도 재판 기록을 빼내도 모두 무죄입니다. 1심 판결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여러 형사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토 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기사를 쓴 뒤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담당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며 해당 기사는 허위라는 걸 먼저 짚도록 했습니다. 또 진보 변호사 모임 소속의 변호사들이 불법 집회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선 판결문을 미리 받아 톤 다운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임 부장판사가 요구한 방향대로 실현됐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이런 상황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법원의 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선 재판부에게 사건 내용을 묻거나 보고받는 게 판사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란 취지입니다. 하지만 모두 무죄. 임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재판부를 총괄하는 수석부장이었지만 정작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단 이유 때문입니다. 대신 징계 사유는 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징계 절차는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산케이 지국장 사건 등 2건은 시효가 지났고 야구선수 원정도박 사건 관여 혐의는 2018년 가장 낮은 견책 처분만 받았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중앙지법의 형사수석 부장판사에게 행정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제 또 다른 전직 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린 판단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둘 다 결론은 무죄로 같았습니다. 송우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법원마다 있는 수석 부장판사는 법원장을 도와 소속 법관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하고 사건 배당과 대외 공보 업무 등을 총괄합니다. 이 때문에 판사들은 수석 부장판사를 법원의 실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임성근 전 형사수석 부장에게 그런 사법행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제 정은호 게이트 관련 수사 내용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신광열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임 전 수석 재판부는 그동안 수석에게 사실상 사법행정권을 담당하게 해왔더라도 법상 근거 규정은 없으니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래 없던 권한을 행사했다고 죄를 물을 순 없으니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신 전 수석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사법행정 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통적으로 영장 처리 내용 등을 보고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을 파악해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신 전 수석판사의 행위가 사법행정 업무의 일환이어서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무죄로 같았지만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에 대한 두 재판부의 해석은 인정하는 쪽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전혀 달랐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사법농단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는 모두 14명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어제와 오늘 3건의 재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에 출입하고 있는 최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이 누군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직 판사들이 기소된 사건이 2건, 그리고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건이 1건입니다. 신광열, 조희연, 성창호 판사는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은호 게이트 당시에 비리 판사와 관련된 영장 정보와 수사 정보를 법원 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네. 법원은 영장 정보를 기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또 임성근 판사는 앞서 보신 대로 후배 판사들에게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역시 무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사실관계가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인정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먼저 공무상 비밀 누설에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광열 판사가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에게 영장 정보를 보고한 건 사법행정상 필요한 것이었다고 봤습니다. 그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영장 판사들이 외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받는 건 직무의 일환이라고 본 겁니다. 또 공공기록물 유출에 대한 것도 까다롭게 봤는데요. 유해용 전 판사, 지금은 판사가 아닌데 이분이 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만든 검토보고서 만여 건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검토보고서는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들 다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 재판받고 있던 당사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까? 그렇죠. 당사자들이라고 하면 그 개입이 된 재판의 피고인들이나 검찰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판결 내용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재판 절차에 별도의 개입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 소송 정보가 빠져나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법원 안에서 판사들끼리 업무상 관행적으로 해온 일들인데 이번 수사와 재판으로 이게 드러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수사 자체가 시작된 계기를 보면, 경위를 보면 이게 뭐 어디서 고발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 시작이 된 사건이잖아요. 또 어찌 보면 국민들이 사건 당사자, 피해자인 건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 3건의 재판을 두고 보면 재밌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재판부가 동료 판사들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신광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영장 처리 내용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은 전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 근거로 영장 판사 경험이 있는 임종원 전 행정처 차장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증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법농단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인데 이들의 말을 근거로 판단을 한 겁니다. 오늘 임성근 판사의 재판부도 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재판부가 임성근 판사가 판결문을 고치라고 지시한 건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신 그 후배 재판장들이 임성근 판사의 지시를 듣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재판장들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건 재판 개입이라고 볼 수 없다, 영향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개입한 게 인정이 되는데도 죄를 물을 수는 없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재판부는 오늘 이 재판 개입에 대해서 위헌적이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죄는 안 되니 징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황이 이미 시효가 지나서 징계가 쉽지 않습니다. 네, 결국 월권죄나 직권남용이 아닌 지위남용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또 이 법관 탄핵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던 이탄희 전 판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원이 재판 관여 등에 대해 위헌성을 인정한 만큼 관련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판결이 또 다른 사법농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들과 상당 부분 공범으로 얽혀 있는 혐의가 많습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혐의를 받고 있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오늘 재판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우리는 사흘째 확진 환자가 새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에선 어제 하루 동안 확진 환자가 5천 명 넘게 늘어 6만 4천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또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이 새로 나오면서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윤서령 특파원이 일본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첫 사망자는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에 사는 80대 여성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 1일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에선 사망한 뒤에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여성의 사위인 70대 택시기사도 감염됐습니다. 도쿄에서 5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와카야마의 50대 의사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하루 사이 전국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들 모두 중국에 다녀온 이력도 없고 감염자와의 접촉 경로도 불투명합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은 택시기사와 병원 의사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택시기사로부터 추가 감염 2명이 확인돼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확진자의 상세한 동선은 밝히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9年の新型インフルエンザの際に、その時には特定の医療機関に外来の受診者が殺到してですね、まさに急を要する方に対する対応に時間がかかってしまった。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기항했던 오키나와 나하에서도 택시기사 1명이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요코하마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그럼 요코하마항에 나가 있는 윤서령 특파원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 특파원, 어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갑자기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감염이 확인된 70대 택시기사와 신년회에 참석했던 사람, 그리고 택시조합 직원이 각각 1명씩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신년회 모임에는 80여 명이 있었고 또 승객들을 태우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슈퍼 전파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의사의 진료를 받았던 환자 1명도 감염이 확인돼서 중증입니다. 예, 생각보다 확산 사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이 택시기사 경우도 그렇고 이 도쿄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은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도대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면서 뒤늦게 감염을 확인하고 있는 건데 이미 초기 방역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요? 네, 바이러스 확산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유행이라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国内流行していると判断するに足る疫学的な情報が詰まっているわけでもなく、今後感染経路を含めて早急に疫学的な情報を収集しているところで。 예, 오늘 크루즈선 승객들도 일부 배에서 내렸죠? 네,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이 80대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지병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나온 사람을 위주로 하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생노동성 발표로는 10명 남짓 됩니다. 배에서 내려서 곧바로 대형 버스를 타고 약 70km 떨어져 있는 숙박시설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하선한 대상자 가운데 한국인은 없습니다. 예, 어제 뉴스룸 통해서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준 것처럼 한국에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한국 여성 인터뷰 전해드렸는데 우리 외교부 아직 이송 계획은 없다고 했다고요? 네, 우한과 일본 크루즈선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한처럼 국내로 이송할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지병이 있는 70대 한국인 승객 1명이 있는데 하선할 의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200명 이상 승객이 타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도 일단은 일본 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송 계획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던 이 크루즈선에 격리돼 있는 제1교포 한 분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명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저희가 따로 성함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먼저 인터뷰 다시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격리 생활이 벌써 열흘이 넘었죠.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네, 지금 건강은 괜찮아요. 예. 좋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네네. 실내에만 계시면 좀 갑갑하실 것 같은데 시간은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뭐 매일 하듯이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 가서 스트레칭하고 들어와서 또 그냥 텔레비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요. 예, 어제 저희 인터뷰 때는 한국으로 가겠느냐 하면 가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우리 정부에서 한국에 가고 싶은지 의사를 좀 물었습니까? 네네네. 아니 여기 열흘 이상 이렇게 갇혀 예. 있으니까 밖에 나가고 싶죠. 나가고 싶고 우리 또 한국 정부에서 또 이래 영사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 저기 응원을 해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밖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한국이라도 나가고 싶다. 나 혼자라도 뭐 아빠는 혼자라도 가고 싶으면은 혼자라도 가세요 하는 예. 그런 옆에서 이제 말을 해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요. 아, 예. 그러면 그 우리 정부가 물었을 때도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 나가고 싶죠. 밖에 나가고 싶으니까 아, 여기 예. 너무 깝깝하니까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아, 예. 우리 정부에서는 오늘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나는 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한국이라도 가고 싶어요. 예, 아무래도 일본에 살고 계시니까 일본에 남는 게 네. 좀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불안하시니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거주하는 거는 일본이에요. 일본에서 거주는 하고 있지만 예. 한국은 내 나라니까 안심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한국이라도 가서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으니까 한국이라도 가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예, 혹시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외교부 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저는 그런 거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모르겠고요. 아내만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라서 밖에 소식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이제 영사관 직원분들 이래 전화 항상 안부 물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정도밖에 모르죠. 밖에 소식은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은. 예,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의사만 전달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예, 오늘 그 고령자 위주로 일부 승객이 하선을 했는데 지금 예. 거기 있기보다는 격리되더라도 좀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게 나은 상황인가요? 아니 여기도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가지고 예, 지금 식사라든가 모든 게 지금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예. 많이 지금 좋아졌고 오늘도 발렌타인데이라고 오늘도 뭐 초콜릿도 뭐 꽃 뭐 비타민제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이 배 안에서는 지금 서비스는 체일드한 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뭐 아무래도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데요. 예, 많이 나아졌어요. 예, 혹시 그 크루즈선 승조원도 감염자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 승조원과 접촉할 일은 없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이 스타플은 매일매일 이게 식사를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매일매일 접촉은 하죠. 하지만 예. 서로가 마스크 끼고 또 승무원들도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서로가 다 그렇게 하면서 접촉하고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서로 이제 멀리서 접촉하려고 문 밖에서 나오지 말아라고 들어가라고 주의를 주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는 안 나가는 그냥 손만 내밀고 그냥 음식만 받고 음식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밖에 이제 차라를 이제 또 밖에다가 내놓고 이제 예. 이런 상태지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쪼록 좀 네네. 안전하게 또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예.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쿄올림픽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우려를 표하자 일본은 다시 한번 올림픽 취소나 연기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최근 열흘 동안 벌써 3번째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All of the athletes and all of the people who come to Japan for the Games are not going to be affected, and all of the necessary precautions are being taken.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도쿄올림픽 준비를 점검하는 회의에서 걱정부터 꺼냈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이 커지는 일본을 향한 첫 문제 제기였습니다. 東京大会の中止や延期は検討されていないことを改めてはっきり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의 답은 그대로입니다. 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大会運営にはいささかの開催に問題はない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 일본 안팎에서 커지는 우려와 달리 문제 없다는 입장 발표만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믿어야 할지 올림픽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이날 회의에선 더위와 습기에 약한 바이러스를 장마로 이겨낼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5개월 남은 도쿄올림픽에 혹여나 차질을 줄까 봐 일본 크루즈의 감염병 확산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화를 키웠습니다. 올림픽 기간은 200개 넘는 나라에서 선수와 팬들을 합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을 찾을 텐데 건강한 올림픽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중국에선 어제 바뀐 확진자 판정 기준을 적용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중 80%가 우한에서 발생하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왜 우한의 감염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연결돼 있습니다. 박성훈 특파원, 중국 정부도 우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중앙정부는 우한 구출 작전에 중국 전역의 의료진 1만여 명 이상이 투입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까지 3차례 6천 명 이상 들어가면서 전시 상황처럼 돼 있죠. 각종 의료 물자도 집중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 그런데 왜 우한의 감염 피해는 계속 확산되는 겁니까? 한 우한 시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현재 우한의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감염된 건 물론이고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까지 총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들어보시죠. 应该是在医院感染的，因为我们当时住的是8楼，妈妈动手术住的是8楼，然后那个电梯的19楼和20楼都是呼吸科，一般有发热的以及这个感染冠状病毒的，可能就都会通过一个电梯。 예, 그때는 이미 우한에 봉쇄 조치까지 내려졌던 때인데도 이 병원에서 감염이 됐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감염됐던 아버지가 퇴원한 뒤에 증세가 다시 악화됐는데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한의 병상 수가 신규 임시병원까지 합해서 1만 2천여 개인데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또 경증과 중증 환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다리게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우한 내부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는 거네요. 네, 어제 중국 정부가 임상 환자를 확진자에 포함시키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했고 통계치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前一段时间是要多的，如果家里人不去做核酸，亲密接触者没有做核酸，社区也是管控不了的，所以就会出现那些其实是有症状的，但是没有通过检测来确诊的这种人，当时是很多的，目前也有。 전부 보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 통계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한의 난맥상이 현재 중국 방역의 문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가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역학조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환자는 중국에 가장 많지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우리 감염 전문가들이 WHO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가서 국내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1일과 12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선 코로나19 연구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중앙임상-TF 소속 우리 연구진이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명돈 중앙임상-TF 자문위원장 등 4명입니다. 앞서 WHO가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진 경위와 확진 환자를 치료한 과정을 조사한 자료를 요청하자 직접 제네바로 향한 겁니다. 신종 감염병의 실체를 알아내려면 잘 정리된 환자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가장 많은 중국은 환자 수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통계가 아직 정보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발병 초기부터 환자 상태를 잘 기록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증 환자 위주로 아무래도 자료를 정리할 테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런 자료를 정리할 여력이 있는 나라들의 데이터를 WHO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겠죠, 당연히. 테워드로스 거브러요수스 WHO 사무총장은 짧은 시간 안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준 연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우리나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흘째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한에서 들어온 우리 교민 약 300명도 오늘 마지막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격리시설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소식은 박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2, 3차로 나눠 귀국했던 우한 교민들은 8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1, 2차 교민들은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마련된 격리시설에 머물러 왔습니다. 700명이 잠복기가 끝나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시설을 나섭니다. 내일 퇴소하는 교민 300여 명은 오늘 마지막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교민들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모레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자체 등을 통해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전화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본인의 동의하에 확진자는 사흘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수백 명씩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제 하루에만 1,000명이 넘게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방역망이 작동하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800건 정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아직은 봉쇄를 좀 더 촘촘하게 하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상황이 변수입니다. 또 예상치 못한 접촉에 따른 전파나 병원 내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한 확진 환자가 자가격리 중 규정을 어겨 친척까지 감염시킨 걸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기간인데도 친척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한 겁니다. 보건당국은 처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15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달 20일 네 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환자의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된 건 27일. 29일부터 15번째 확진 환자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 1일, 같은 건물에 있던 다른 층 친척의 집을 찾아 식사를 같이 한 겁니다. 15번째 환자는 같은 날 호흡기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던 친척 중 처제가 5일 확진 판정을 받고 20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과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고발할지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어겼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가족이고 이제 생활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서 어디까지를 위반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하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수칙을 어겨 고발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땐 자가격리 위반으로 2명이 고발됐고 1명은 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덜란드 항공사 KLM이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한글로만 써붙여서 논란이 됐죠. 한국인을 코로나19 보균자로 취급한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결국 아시아 지역 경영진이 나흘 만에 고개를 숙였는데 단순히 영어로 적는 걸 잊었을 뿐이라는 반쪽짜리 사과였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According to the situation right now in Asia, as you know, is having so many issues with health. If someone falls sick now, we have a problem. 왜 한글로만 승무원 전용 화장실이라고 써붙였냐고 한국인 승객이 항의하자 네덜란드인 승무원이 한 말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인을 코로나19 보균자 취급했다는 비난이 거셌습니다. 국토교통부도 KLM에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결국 나흘 만에 KLM 아시아 지역 경영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That it was not allowed to reserve lavatory for the sole usage of the crew. To apologize to the passengers who have been inconvenienced on board.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합니다. What I believe today is that it's not a racial discrimination. It's that it's a basic stupid mistake.
영어로 안내문을 쓰는 걸 깜빡했을 뿐이란 겁니다. 억지 주장에 반쪽 사과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KLM은 계속 입장을 바꿨습니다. 처음엔 만석이 아니면 승무원 전용 화장실을 두기도 한다더니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별 행위로 느낀 데 대해 매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국토부 경고까지 나오자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라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조국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칼럼을 신문에 쓴 교수를 민주당이 고발했었는데요. 지나쳤다며 오늘 고발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교수의 전력을 거론하며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고소 과정을 취재해 보니 고발 계획이 당 지도부에 사전에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아 고발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를 마친 뒤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힌 겁니다. 다만 임 교수 비판의 순수성에 대해선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진보 지식인 연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칼럼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 임 교수의 과거 이력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임미리 교수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안철수 교수의 자문 교수단의 실행위원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번 고발 계획은 당 지도부에 보고가 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원회 회의 때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 등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고발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비공개 회의 땐 참석자 대부분이 고발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도 실익도 없는 고발을 왜 했느냐는 취지로 말한 뒤 선거를 앞두고 보다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은 말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고발을 취소한 건 당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이 컸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온라인에선 나도 고발하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고발을 한 것 자체가 합리적인 판단이었는지를 놓고서도 전문가들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어서 이서준 기자입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이낙연 전 총리는 당 지도부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선 임미리 교수의 칼럼 제목이 해시태그로 달렸고 나도 고발하라고 나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 끝에 고발을 취소하긴 했지만 민주당은 임 교수의 글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을 떨어뜨리려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판례상 후보자가 특정된 뒤에야 선거운동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하면서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임 교수의 글이 공직선거법상 투표 권유 위반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선거에 대한 단순 의견 개진일 경우 위반으로 보긴 힘들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앞서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사위원회는 이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조치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여장을 한 남자가 여탕에 침입한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바로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탕에 들어간 건 모두 인정했지만 스스로를 여자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고심에 빠졌는데 강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자가 여탕 안에 들어와서 있다가 빠져나갔다가 나갔다고요? 여장을 하고 여탕에 들어갔던 남성이 어제 저녁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진의 취재가 시작된 지 반나절 만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애초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홀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성욕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탕에 들어갔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법률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남성임이 분명하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시선을 받을 건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폭범으로 법조계 일부에선 A씨가 성소수자라면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폭력 처벌법이 아니라 단순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고심 중입니다. 한편 목욕탕 측은 A씨가 첫 방문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를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처음 오는데 여기 가운이 있는지 몰라요.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여탕을 드나들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어제 서울 목동에서 30대 한의사가 아내와 어린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달 전 새로 병원을 열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한방병원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당분간 진료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어제 서울 목동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의사 A씨가 운영해온 병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열었는데 80개가량의 병상이 있습니다. A씨는 한의사인 아내 B씨와 인천에서도 병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A씨가 병원을 하나 더 열면서 대출을 받았지만 금전적 압박을 느낄 수준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점장 분이 오셔서 대출 좀 해주고 김포하면서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세팅도 못하고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다만 A씨가 인테리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새 병원을 열면서 압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난으로 볼 수 있는 뚜렷한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심한 갈등도 없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새 병원을 연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내려 미안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숨진 일가족에 대해 부검이 이뤄졌고 결과는 2주 뒤에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의 네 번째 재판으로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각 정당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의원을 5명째 확보하면서 순식간에 보조금을 5억 원 넘게 더 받게 됐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정운천 의원이 갑자기 새로운 보수당을 탈당했습니다. 지금은 발표 못해. 그런데 알고 보니 미래한국당으로 가기 위한 탈당이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호남 출신인 정 의원의 영입을 홍보하고 나선 겁니다. 개혁 보수를 지향한다는 새보수당에서 위성정당이란 비판을 받는 미래한국당으로 이례적인 이적입니다. 정 의원의 입당으로 미래한국당은 마감일에 5번째 의원을 확보하면서 경상보조금 5억 7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의원 수가 5명 미만이면서 선거에 참여한 적 없는 정당이 받을 수 있는 2천만 원에서 무려 5억 5천만 원 정도 늘어난 액수입니다. 당초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내 불출마 선언 의원을 데려와 5명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받은 의원 중 1명은 JTBC와의 통화에서 미래한국당 행에 대한 당내의 부정적인 기류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오는 17일 민주통합당이란 이름으로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8석이 되면서 원내 교섭단체의 지위를 얻게 되고 다음 달 30일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도 70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드는 새 정당 이름이 국민의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안 전 의원은 당초 안철수 신당과 국민당이란 이름을 쓰려 했지만 선관위가 모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번 만에 이름 짓기에 성공한 건데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당을 만든 바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도 육군 예산안에 500억 원이 넘는 성주 사드 기지 개선 비용을 책정한 뒤 우리 정부가 이 돈을 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드 기지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이런 방침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미 육군의 내년도 예산안에 나온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관련 부분입니다. 부지 개선 공사비로 4,900만 달러, 우리 돈 약 58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용처로 무기고, 사이버 보안, 전기, 하수도, 도로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둔국, 즉 한국이 비용을 낼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총 580억 원의 사드 부지 개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는 사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낼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 1조 5천억, 그죠? 1조 5천억은 전액 미군 부담이고. 예. 부지 내부에서 무슨 새로 건설을 하거나 그런 거를 미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이 사드 기지 관련 비용을 우리에게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면 기지 개선 비용도 우리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까지 논의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노인들에게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개통하게 하고 일명 소액결제 깡을 벌인 일당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노인들을 끌어들여 오히려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히는 수법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80대 이모 씨의 집에 처음 보는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가 왔습니다. 리니지 M, 리그 오브 레전드 등 게임 사이트에서 소액 결제로 약 55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핸드폰 가입만 해주면 한 대당 25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네 사람이 같이 가서 개통을 맡으시겠다고 해요. 이 씨는 두 통신사에 가서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2달간 이 씨 앞으로 청구된 요금만 약 350만 원. 요금을 내지 않아 번호 해지도 어려웠습니다. 직접 사인했을 때는 사기가 안 된다고 명의 도용이 아니라고 주면 돈을 받은 거니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이런 걸 노린 것 같다. 사기를 의심한 손 씨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대리점에선 이미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모집을 해요. 그만 있어요. 그게 깡이라 그러거든요. 핸드폰 개통하고 돈 주고 돈 받고. 소액 결제로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객을 일일이 의심하거나 물증을 잡지 않는 이상 막긴 어렵다고 합니다. 소액 결제를 할지 요금을 연체를 시킬지 저희가 어떻게 알았어? 눈치밥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어요. 경찰은 조직적 범죄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휴대전화 개통을 알선하고 소액 결제 사기를 벌인 일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남극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영상 20도를 넘었습니다. 남극 대륙 북쪽 끝에 있는 마란비오 기지 연구진은 지난 9일 기온이 20.75도로 측정됐다며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온이 올라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폭풍 트윗을 비판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법무부 사건에 대해 트윗을 날리는 걸 그만둬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자신의 측근이 재판에 넘겨지자 법무부의 구형량 축소를 압박하는 듯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시민단체 5.18 시국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미래한국당으로 보내기로 한 건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한 이종명 의원을 한국당이 위성정당으로 보내 비례의석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롯데쇼핑이 197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백화점과 마트, 슈퍼 등 전체 점포 중 약 30%인 200곳 정도가 문을 닫게 됩니다. 문을 닫는 점포의 직원은 다른 점포로 옮기거나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롯데쇼핑 순손실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84 마이크로그램, 경기는 120 마이크로그램에 달하면서 하루 종일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일 거란 예보입니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정치팀 박소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특정 정치인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네, 오늘 민주당이 비판 칼럼을 쓴 그 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면서 출입 기자들한테 2번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요. 이게 처음 보낸 문자인데요.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서라고 처음에 문자를 보냈는데 11분 뒤에 임미리 교수는 특정 정치인의 싱크탱크 출신으로서라고 이제 그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특정 정치인이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임 교수가 단순히 뭐 진보 동객이 아니었다 이런 거 좀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너무 직설적인 문자를 보냈다가 바로 정정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안철수 캠프와 관련성을 민주당이 밝힌 뒤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른 정당 경력도 좀 많이 찾아냈다고요? 네, 그러자 임 교수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페이스북에 스스로 이 자신의 학력과 그리고 경력, 정당 활동 이력을 올린 건데요. 이 경력 중에 이 한나라당 출신으로, 한나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던 것도 이제 밝혀서 좀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한나라당이면 자유한국당 전신인데 민주당은 왜 그런 경력은 빼고 안철수 전 의원만 거론을 한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오전에 문자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거기까지는 몰랐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2번째 키워드는요. 손님이 적어 편하시겠네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정세균 국무총리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정 총리가 어제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된 자영업 경기를 둘러보러 갔다가 이 한 식당에서 한 발언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원상 회복이 되고 하니까 그간에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조금 버티셔야죠. 반가워요. 그래서 요새는 좀 손님들이 적으시니까 좀 편하시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위로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뭐 현장 분위기를 영상으로 보니까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괜한 트집 잡기 정치 공세다라고 반박에 나섰는데요. 반면에 이제 자유한국당은 서민들의 고통에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다. 또 정의당도 이해도 감수성도 없는 몰지각한 언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총리실은 뭐라고 해명을 좀 합니까? 네, 정 총리 측은 이 30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분을 만나서 이제 반가운 마음에 그런 말을 건넸다. 특히 종업원의 입장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말이었다, 장난식으로 던진 말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좀 한 거네요. 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당 식당에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손님이 적더라도 적으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편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종업원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네, 정 총리 쪽에서 한 해명과 다르지 않은데요? 네, 그런 셈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좀 대화를 편하게 나누려는 시도가 좀 있다 보니까요. 어제 또 다른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것까지만 보고 오시죠. 네. 좀 매출이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요새 뭐 커피 가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경쟁도 심하고. 예,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 바로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나는 빨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대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어제 이제 당의 상징색을 밀레니얼 핑크로 정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이 한 라디오에서 나는 기존의 한국당 색인 짙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왜 당 색깔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거죠? 뭐 설명에 따르면 이 당장 선거운동용 핑크색 점퍼를 주문하려면 이 석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올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김 위원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뭐 결국 시간 때문이라는 건데 밀레니얼 핑크.
분홍색 아닙니까? 이 분홍색 천 구하는 게 많이 어렵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예. 경력 30년 된 동대문 원단 사장님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장님께 확인해보니까 이분 말에 따르면 이 뭐 빨간색이나 분홍색이나 제작에 걸리는 시간은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밀레니엄 핑크 같은 파스텔톤 계열은 이 채도나 이 명도가 밝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는 이렇게 진한 핑크로 나오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연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차가 네. 조금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반면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원색이다 보니까 짙은 빨간 색으로 나와서 오차가 조금 적다고는 합니다. 최근에 안철수 대표 신당 때문에 오렌지색에 대해서도 한참 공부해야 했는데 선거 앞두고 색깔 공부할 일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평년 기온보다 최대 9도 가까이 오릅니다. 서울 낮 기온은 15도에 이릅니다. 밤부터는 중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1시간 더 빨리 저녁 7시부터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어떻게 막을까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또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희귀병에 대한 심평원의 높은 벽을 지적한 강현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